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 가치를 다르게 보는 거죠. 가치를 바르면 당연히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은 투자를 할 결심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운명의 라이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축할 거냐, 리모델링 할 거냐. 이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신도시 여러분들 제가 투자 설명드렸지만 다 신축이에요. 100% 그죠? 다 지어놓은, 그러니까 땅이, 비워져 있을 때 그때 투자하셔야 되고, 3기 신도시 때 여러분들 기회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을 거라 그랬죠. 그때 투자하실 때 동탄 신도시나 고덕 신도시나 어느 신도시나 다 마찬가지였지만 완전 땅이 다 비어진 상태에서 땅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은 지어진 건물을 살 가능성이 여러분들 거의 90%가 넘어요.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건물 외관을 깨끗하게 이렇게 바꾼다. 새로 외부 재료, 외장 재료 뜯어내고 깨끗하게 바꾼다.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싹 바꾼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실제 정말 전문 투자자, 선수들은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리모델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투자 효과는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새 것처럼 보이니까 임대 수익 더 받을 수 있고. 근데 수익으로 따지면 요만큼 더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선수들은 이런 외관 개선이나 인테리어 개선을 해서 올리는 이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있구나라고 하는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내용을 넣었는데, 1번 내용은 다 아실 거고, 2번은 정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축. 그러니까 지금 기존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바닥을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건축물, 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지역을 확인했더니 아까 용적률이라고 하는 걸 200%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170%만 지어져 있어요. 그럼 30%더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30%를 더 정축을 하면 임대 수익이 단순 계산으로 임대 수익이 30%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30%가 아니라, 그렇죠. 30%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게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은, 이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정축 용도 변경, 이거는 이제 건축법상의 용어예요, 사실은. 예, 정축은 너무 여러분들 편한 용어일 테고, 용도 변경은 조금 약간 낯선 감이 있는데, 저희 건축법에서도 용도 변경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근데 용도 변경은 말 그대로 그 건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상가로 바꾸고, 상가로 돼 있는 걸 주택으로 바꾸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조건이 있어요. 어떠해야지 바꿀 수 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떤 걸 충족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건축사가 의뢰를 하면 따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주겠죠. 이건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이건 되겠네요. 답변 주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고 더 수익을 올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즘 뭐 엘리베이터가 사실 요즘 4층 되면 없는 건물이 없죠. 근데 옛날 건물들은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도 많거든요. 예. 요즘 임대세를 저도 이제 건물 그 임대를 해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올라가래요. 이런 젊은 친구들. 예.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용도 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 아니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대수선, 이건 이제 진짜 건축 용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근데 대수선은 뭐냐면, 건물의 구조를 건드려서, 하여튼 개선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정축이나 용도 변경이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때 따라와야 되는 어떤 건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몰라셔도 돼요. 그냥 엘리베이터 설치도 리모델링 중에 하나구나.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저거 외관 바꿀까 말까 이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정축할 여지가 없냐? 뭐 용도 변경할 여지가 없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지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모르면 그냥, 지금 뭐 내부 바꿀까, 외부 바꿀까, 이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거기 따라서, 왜냐하면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 자, 어떤 경우에 리모델링 해야 할까? 예. 뭐, 1번 첫 번째입니다. 그죠? 돈을 아끼고 싶다.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사실 이거거든요. 돈을 아끼고 싶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분명히 아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언급을 해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정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현재 건축법보다 용적률이 낮게 지어진 상태. 아까 200%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축물 내장이라고 하는 거를 건축물 내장은 현재의 건물에 대한 서류죠. 그걸 떼서 봤더니 150%밖에 안 지어져 있네. 그럼 50%나 더 지을 수 있네. 그죠? 그럴 때 리모델링을 검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기존 건물 주거를 상가로 변신시키면 유리하다. 기존 건물이 주거로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상가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주거인데 건물 새로 짓지 않고 1층이나 아니면 2층이나 이걸 상가로 바꾸면 이거 임대 충분히 나가겠는데? 그러면 용도 변경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이런 경우들 주거를 상가로 변신시킨다. 이런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대 앞에 골목상권 막 확장됐을 때 그게 다 주택가, 홍대 원래 주택가 안에 있던 그 라인들이었어요. 그 라인들 다 주택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하나하나 이런 상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 용도 변경이거든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신축을 하는 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용도 변경만 해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용도 변경이다. 용도 변경 행위다. 자, 4번. 자, 이거는 이제 거꾸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상가가 멀쩡히 있어요. 여러분들 매물을 이제 받았더니 상가가 멀쩡히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그냥 내가 건물 이제 고아 빌딩 건물주 되는데 깨끗하게 그냥 새로 짓고 싶어요. 그냥. 예. 그래서 확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나 이게 새로 건물 지을 테니까 일단 철거부터 하세요. 우리 철거싹 했어요. 그래서 새로 건물 설계 맡겼어요. 일정 상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건축사한테 왜 이게 여기 왜 처음에 상가 있었는데 왜 이거 상가가 왜 없어져 버렸어 설계해서. 건축법 따져보니까 주차장 넣다 보니까 상가 넣을 공간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남이든 어디든 구상권에 가서 정말 낡았는데도 그냥 그대로 계속 쓰는 데들 있죠. 예.
철거를 하면 그게 주인이 돈 한 푼 아끼려고, 예, 돈 한 푼 아끼려고 거기를 새로 안 짓는 게 아니라 철거하는 순간 현재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 상가 자체가 확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철거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반드시 리모델링 해야 되죠. 예. 자, 5번. 자,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현재법보다 높다. 이건 아까 정축 여지하고 또 반대인 이야기인데 뭐냐면 매물을 여러분들 봤잖아요. 이건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 건물 용적률이 현재법보다 높다. 이게 실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 있네요. 현재 기준 2종. 용적률이 200%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받았던 물건이고 제가 검토했던 거예요. 현재 기준 2층이고 용적률 200%예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200%구나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기존의 건물이 237.57%예요.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법이 달랐거든요. 지금 200%지 옛날 200%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200%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저는 그 용적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토리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37%로 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200%로 새로 지었을지도 몰라도 이 건물은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237%를 계속 인정받습니다. 예. 그럼 이런 건물 철거하면 안 되죠. 이런 건물 사가지고 철거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서 리모델링 해야죠. 리모델링. 예. 그러면 리모델링은 건축법적으로 이걸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외관을 바꾸든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든 용도 변경을 하든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확인을 해서 현행 용적률보다 기존 건축물 용적률이 기존에 있는 건물이 용적률이 높으면 반드시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정말 보물찾기처럼 그런 거예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워낙 서울에는 이제 넓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다른 사례예요. 자, 이 건물인데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그죠? 이것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거는 무려 259%예요. 259%. 예? 소위 말해서 대박이죠. 60%를 더 지는 겁니다. 60%가 이 옆에, 바로 이 건물 옆에 있는 이 건물이 200%밖에 못 지었는데, 이게 옛날에 지어가지고 260%까지 지은 겁니다. 이거는 누가 사도 계속 손바뀜을 해서 누군가 사더라도 절대 철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고 사가지고, 난 깔끔하게 새로 지어가지고 그냥 예쁜 꼬마 빌딩 가질래. 그러고 탁 부수는 순간 여러분들 이제 200%밖에 못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특이하게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불법 건축물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긴 이야기지만 위반 건축물 여부에 해당 이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건물에서 뭔가 불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건축물 현장에 찍혀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벌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의 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이제 건축물 대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어서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매물을 받았을 때 확인하고 싶잖아요. 이 건물 불법 혹시 사항 없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건축물 대장 떼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딱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돼 가지고 벌금을 내는 경우에 이렇게 지금 딱 들어가는 거고,
서울에는 워낙 뭐 오랫동안 지어지면서 막 이렇게 변경을 한 건물들이 있어서 꼭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딱 이렇게 찍히지 않아도 위반돼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입하시기 전에 현장 조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럼 현장 조사할 때 뭘 기준으로 보느냐? 그때 건축물 대장을 떼서 가서 보는 거예요. 보고 이 지하가 없었는데 뭐 지하가 있네? 아까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도 하여튼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전문가들, 뭐 건축사라든가, 매입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260% 거의 가까이 되죠. 그죠? 이게 또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지하나 1층 주거를 상가로 변신시킨다. 그 다음 거 보실래요? 이게 지금, 이거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이제 교대 정문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이 길이 보면은 이렇게 가게들이, 상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그냥 주거 건물로 이렇게 번듯하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게 수익이 나올까? 이게 이거 철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분이 딱 사가지고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 교대 바로 대로변 건너서 바로 쭉 올라가는 건물이고, 이분은 이제 사무실이나 카페가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건물을 이렇게 딱 바꿔서, 지금 요 밑에 이게 카페고요. 여기 사무실이에요, 지금. 예. 이렇게 지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 건물을 보고, 그냥, 이게 수익이 뭐 500만 원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넣어서 700만 원을 나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 가치를 다르게 보는 거죠. 가치를 바로 보면 당연히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은 투자를 할 결심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 반지하나 1층을 주거로 되어 있었던 거를 상가로 변신시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게 임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때. 예. 그래서 상가가 가능한 입지에 건축물 대장 확인해서 지하층 1층을 이런 용도로 용도 변경을 했다. 예. 이게 실제 사례죠.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듣기 편하라고 이제 상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법적인 용어는. 예. 근데 이제 그런 용어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편한 용어로. 상가나 뭐 점포. 그게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예. 실제로 저도 카페 가서 커피도 마셨는데 그 카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이렇게 지금 용도 변경해서 예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하층이에요. 법적으로. 예. 자, 이런 경우도 리모델링을 해서 하여튼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 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또, 이건 뭐 저도 이렇게 계속 고민했던 물건인데, 저도 이건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안 했던 물건이고, 나중에 가보고 진짜, 이 세상에 참 고수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까지,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였거든요, 원래. 예? 이 보시면 위가 다 주거예요. 저 주택이고, 다 낡아빠진 주택이고, 밑에 이렇게 주차장이었어요, 그냥. 이게 시커먼 주차장. 이게 설해마을에 있는 겁니다. 설해마을에. 예, 설해마을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요, 이게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이게 1층이 아니고 지하 1층이더라고요. 예? 지하 1층이더라고요, 이게. 예? 이놈을 갖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바꿨냐면, 이쪽으로 주차 들어가는 거 만들고, 요 하나를 카페로 만들었어요. 이 설해마을에 지금 이 상권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예? 되게 비싼 동네거든요, 이게. 이 카페, 설해마을 여러분들, 그 외국인 거리, 거기 이제, 뭐,
아마 이 임대가 꽤나 비쌀 거예요. 아마 임대료가. 예. 이걸 이렇게, 이런 건물을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냥 모양 이렇게 내면서 그냥 이렇게 카페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기 보시면, 여기 지하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카페 들어가는 게 지하층이에요. 그래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예? 저는 이렇게 떼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에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 가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10억에 나왔다, 20억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봤을 때 이걸 투자할 만한가 할 만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만 보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지금 뭐 15억, 뭐 20억인데, 더 이상 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 못 하시는 건데, 이분은, 이게 사무실, 여기 카페 하나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 사무실 넣고, 여기 임대료, 이 주거 뭐 원룸이었을 때 뭐 주거, 임대료 얼마였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1층에 500만원, 여기서 500만원 만들 수 있고, 위에서 뭐 한 200만원 만들 수 있고, 이러면은 훨씬 더, 15억, 20억이 아니라 난 30억, 이렇게 만들어서 30억에 팔아도 팔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아까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야지, 이제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 점포, 건생으로 용도 변경하면 법정 주차,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주거로 돼 있던 거를 점포로 바꾸면, 아까 이렇게 되면 주차 대수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주차 대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여기만 주차가 들어갈 거니까. 주차 대수가 여기는 이제 2대가 돼 있는데, 주차 대수 줄어들잖아요. 근데, 주거를 점포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 대수가 법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거꾸로 점포로 돼 있던 걸 주거로 바꾸면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큰 골격의 이야기는 그렇고 세부적인 건 매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주거를 점포로 바꾸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건물을 봤는데 일단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이 라인에 쭉 이제 카페가 여기도 카페거든요. 유명한 카페거든요. 이게 이 카페들이 있는데 여기 임대료 보니까 여기를 카페로 만들면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검토할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건축사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주는 거예요. 건축사한테. 여기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한쪽이라도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건축사는 그 목표가 주어지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드려요. 예. 근데 아무도 묻지 않으면 검토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가지고 와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럼 너무 큰 질문이잖아요. 그럼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그 제목에서 리모델링의 허와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상당히 또 신중하게 조심했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용적률
돼 있는 매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아까 뭐 359%, 막 330 몇 프로, 아니 저 230 몇 프로, 259%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주변 시세 확인하고 가격 정정력이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 지을 수 있는 땅인데 240%로 돼 있는 매물이 낫다 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건물 200%로 지을 수 있는 다른 건물하고 시세가 비슷하면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투자해서 난 리모델링으로 딱 해서 그냥 그 40%를 살릴 수가 있는데 주인이 미리 알고 가격을 40%만큼 높였다. 그럼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짚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철거를 하면은 뭐 원래 상태로 200% 지어야 되니까 더더욱 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팁을 넣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정축 용도 변경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용적률이 아까 뭐 200도 남아 있어서 그건 정축을 할 수 있고 뭐 용도 변경 아까 주차장도 용도 변경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축이나 용도 변경은 건축법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만족시킬 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매입 결정 전에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본을 빨리 찾아가서 믿을 만한 건축사한테 맡겨서 이게 좀 됩니까? 라고 확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게 매입 결정 전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건축사본이 됩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지금 앞에 용도 변경한 것들 아까 저 교대 옆에 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매입 전에 다 검토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검토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자, 그래서 매입 전 검토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 전에는 건물 조사 및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의 어떤 취약점인데 계약 전에는 건물 조사 및 기존 도면 확보가 어렵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파는 매도자분들이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건물 가서 좀 건물 조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뭐 도면이 있으세요? 도면 좀 옛날 도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면 뭐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계약부터 하세요. 계약부터 하시고 그럼 보여드릴게. 예. 예. 그건 뭐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기보다 얼마나 그 땅 내는데 뭐 이게 집중되는 사람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계약 전에 이런 걸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그 건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때 예상보다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걸 감안을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건 감안을 하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맞는 사례들이 정말 리모델링 좋은 아이디어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신축은 간단하잖아요. 철거하고 새로 지으니까 사실은 공사비라고 하는 게 크게 불확실성이 없어요. 예, 크게 불확실성이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은 다 뜯어봤더니 뭐 이상하게 막 나왔어. 철거해야 돼.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정말 잘하면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분명히 아낄 수가 있고, 뭐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도 있고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면밀하게 정말 따져야 된다. 예.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리모델링은 이런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말고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은 일단 개념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여기 이야기 해놓은 것만 해도 아까 보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못했던 리모델링에 대해서 실제 어떤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닿는 것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기존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또 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조금 공사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은 생각보다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세이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짓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요? 이 뼈대만 살려놓고 싹 새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리모델링 만약에 새로 하는 뼈대만 살려놓고 새로 한다 그러면 외장 바꾸죠, 내장 바꾸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핏줄이처럼 되어 있는 이 설비 배관들 새로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골조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 비용이. 그죠? 근데 뼈대 비용의 우리 건축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뼈대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30%를 봐요. 30%. 네. 그럼 산술적으로 30%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30%가 세이브가 온전히 되면 괜찮겠는데 이런 변수들 때문에 30%가 아니라 때로는 20%만 세이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20% 세이브 하는 것보다 신축하면 혹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20%를 더해서 깨끗하게 새로 지어서 더 많이 뭔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생각보다 세이브가 많이 안 된다면 오히려 신축을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나을 수가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